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한다. 배가 나온다는 것은 곧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이다.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몸속, 특히 장과 간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야 한다. 이는 단지 내장 비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자연 상태와 가깝게 되돌림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각종 성인병과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노화의 속도를 높이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진 내장 비만. 역으로 생각하면 내장 비만만 잘 관리해도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데요. 내장 비만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만 조절하면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장 비만이란 말을 처음 만든 이왕림 박사의 내장 비만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의대와 뉴욕 의대에서 세포 면역학과 해독학을 연구하며 국내 의료계에 해독과 항노화를 최초로 소개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내장 비만과 해독 면역 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출간 20년을 기념한 개정 증보판입니다. 저자는 내장 지방에 대한 인식이 낮던 20년 전에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치료 경험을 집대성해 이 책을 펴냈습니다. 출간 이후 비만 클리닉이나 가정의학과에서 건강 바이블처럼 읽혔다고 하는데요. 개정 증보판에는 최신 연구 내용을 추가하고 달라진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내장 비만은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라고 단언합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장과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해 체내 균형을 바로잡는 겁니다. 체내 균형이 잡히면 우리 몸에 소리 없이 쌓이는 치명적인 독과 내장 지방이 사라지고 암, 당뇨, 노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내 균형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림 박사의 내장 비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조율과 해독, 그 생명의 법칙.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에는 공마단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그날도 공마단이 공연을 왔던 날이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를 환히 비추던 조명이 하나 둘씩 꺼졌고 어둠 사이로 줄 하나만 간신히 보였다. 이윽고 북소리가 터지고 팬티 차림의 소년 하나가 공중에 걸린 외줄 위를 걷기 시작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렇게 몇 걸음을 떼었을 때쯤 묘기를 구경하던 관객들의 입에서 일제히 아타는 비명이 튀어나왔다. 소년이 균형을 잃으며 동아줄이 크게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잠시 후 소년은 한쪽 다리에 의지하여 다시 몸의 중심을 바로잡았고 공포에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마치 자기들이 살아난 것처럼 마구 손뼉을 쳤다. 그리고 아버지는 뇌 귀에 대고 나직이 그러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균형만 잘 잡으면 죽으란 법은 없단다. 이 책의 주제인 내장 비만도 마찬가지다. 남자든 여자든 중년으로 접어들어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흔히들 운동을 안 해서 혹은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물론 두 가지 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뱃살의 비밀은 균형에 있다. 무엇과 무엇의 균형인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이다. 배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각 소화기관, 나아가 세포 하나하나도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설한다. 그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배가 나온다는 것은 곧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이다. 깨진 균형을 바로잡지 않는 한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은 들어가지 않는다. 배에 기름이 껴서 사람이 못 쓰게 됐다라는 말을 흔히들 쓴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배가 나오면서 불성실해졌다거나 게을러졌다고 질타하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배에 기름이 꼈다는 건 바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배에 기름이 꼈다면 인간의 중요한 소화기관이 내장 지방으로 지나치게 둘러싸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내장 비만이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인 이유에 대해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장 비만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내장 비만과 관련되지 않은 현대병이 없을 정도니까 말이다. 결국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몸속, 특히 장과 간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야 한다. 이는 단지 내장 비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자연 상태와 가깝게 되돌림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비움이 곧 채움이요, 채움이 곧 비움이라 했던가? 나는 조율의 개념으로 현대의학의 데이터와 자연의학의 치유력을 접목하는 통합의학을 제시하고 예방, 치유, 치료를 체계화하여 차단 치료 처방에 인앤아웃 조율 해독 건강이론을 적용했다. 흐르다라는 말은 어디에선가 물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어느 쪽인가 물이 나가고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인체로 보면 물에 속하는 혈액 역시 이 이치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비움의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조율이란 영어로 regulation, 즉 조절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다. 인체의 생리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인체의 각 장기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기관과 장기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대사 과정은 인체의 항상성을 지켜주는데 이 항상성이 깨지면 인체는 치명적인 질병을 얻는다. 우리 인체는 조물주의 종합적인 예술체이자 부품 하나하나를 따로 조립해 만든 기계가 아니어서 서로 독립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어떤 장기의 질환도 그 질환과 연계된 다른 장기의 기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해독이란 말 그대로 독을 해소한다라는 뜻이다. 새롭고도 강력한 화학물질이 무수히 생겨 대기와 물이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방사능과 유전자 조작에 의한 수많은 음식이 만들어져서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흥분제와 진정제를 남용한다. 이에 따라 유독성 질병들의 발병률도 높아졌다. 암과 심장질환이 대표적이다.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질환, 관절염, 알레르기, 두통, 피로, 통증, 위장질환과 면역체계 약화로 인한 문제 등 광범위한 증상들도 유독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버려야 한다. 채울 것은 채우고 버릴 것은 버릴 때 우리의 생명은 흐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생명은 균형에서 나온다. 매일 환자를 진료하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기 쉽지 않았으나 1992년부터 인앤아웃 조율 해독 이론 아래 간과 장을 해독해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정립하였다. 바로 LBD 프로그램이다. 간의 해독, 분해, 합성 기능을 높이고 장의 소화, 흡수, 배출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몸에 필요한 물질은 취하고 불필요한 물질은 내보냄으로써 체내 해독과 다이어트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조율. 그 옛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생명의 진리, 균형은 알고 보니 조율에 있었다. 미생물 학자이자 발효학자였던 나의 부친 고 이상태 박사. 장내 미생물 환경이 장의 생명임을 강조하셨던 그분의 기질과 열정이 오늘날 LBD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 책의 목적은 짧은 기간 안에 내장 지방과 뱃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장과 간을 해독함으로써 몸속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불필요한 내장 지방 따위는 나만 할 리가 없다.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내장 비만 그 생명의 메시지를 찾아 나서려 한다. 내장 지방은 독이다. 겉을 보면 속병을 알 수 있다. 식물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만 있으면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 또 물과 무기염, 무기질소 화합물 등의 무기물은 뿌리에서 흡수한다. 그러나 동물은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 등의 유기물을 무기물에서 직접 합성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소화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물의 소화기관이 식물의 뿌리에 해당한다. 무릇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많은 잎을 만들고 많은 꽃을 피우듯 사람은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모든 생명활동이 제대로 돌아간다. 나무의 생명력은 가지나 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물학적 힘 또한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즉 소화기관에 있다. 그런 점에서 내장기관을 인간의 뿌리 시스템이라 정의한 의학 박사 프란츠 사비어 마이어의 해안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내장기관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육모로 생명의 필수적인 영양분을 흡수하여 온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과 독을 걸러내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마이어 박사는 복부의 겉모습과 체형으로 이곳의 건강을 판단했다. 나쁜 자세와 습관으로 체형이 굳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이어 박사는 이것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각 장기, 특히 소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인체가 균형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고 보았다. 다음 7가지 그림을 보면 어떤 체형이 가장 바람직한지 누구나 알 수 있다. 옷을 벗고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체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보자. 단, 좋은 자세를 의식하지 말고 가장 자연스러운 평소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이 다르고 그 밖에도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도 하지만 장애 상태와 체형의 연관관계를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1. 차렷형. 만성적인 소화장애에 시달리는 위와 장은 더욱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육질의 사람은 가슴을 내밀고 가슴선을 강화하게 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체는 뒤로 향하게 된다. 엉덩이가 탄력을 잃고 늘어지기도 한다. 2. 준비형. 상체를 조금 더 숙이면 영락없이 달리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 자세를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장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복강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다.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처하면 요추를 곧게 펴는 대신 상체를 앞으로 굽히게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마치 배가 아파서 몸을 수그린 사람의 자세로 악화된다. 3. 물음표형. 근육이 없고 장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장 속에 노폐물이 잔뜩 쌓여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위쪽 척추가 휘는 형태가 된다. 그림을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물음표와 비슷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주 나타나는 체형이기도 하다. 4. 오리형. 소화장애로 복부의 공간이 더욱 확대된 형태이다. 이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야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위쪽 척추가 펴지기 때문에 가슴 부위가 넓고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목이 짧아지기도 한다. 5. 큰 북형. 내장지방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체형이다. 이 자세는 큰 북을 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똥배라는 놀림을 받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복부에는 가스와 숙변, 내장지방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크다. 흉부가 넓어지고 올라가는 바람에 머리는 어깨 사이에 묻히고 흉부 척추가 구부러지고 요추가 접히는 것은 소화기관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6. 자루형. 복부에 씨앗이 가득 든 자루를 들고 있는 농부를 연상케 하는 체형이다.
장이 늘어지고 만성적인 숙변과 내장지방 때문에 불룩한 자루 같은 똥배가 생긴 것이다. 복부가 앞으로 나온 탓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듯한 자세가 된다. 7. 건강인형. 건강인은 척추가 곱고 복부 근육이 팽팽하다. 장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기껏 섭취한 영양소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도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인 노폐물이 내장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질병들. 내장 지방은 장기에 들러붙어서 몸의 균형을 깨트린다. 장기에 들러붙은 내장 지방이 부패하면 독소가 발생한다. 이 독소는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을 파괴하는 동시에 각종 유해균에게는 최상의 생존 조건을 제공한다. 나아가 이 독소에 의해 점막의 손상이 일어나고 손상된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한 독소는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순환된다. 마치 연탄가스가 연통을 통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면 아궁이 자체를 부식시키듯 내장지방은 장내 자가 중독을 유발하는 주범인 셈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24시간이 지나면 장 속에는 1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생물이 서식한다. 종류만 따져도 100여 종에 달하는 이 미생물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꽃밭이나 바닷속 해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모양이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꽃의 여신의 이름을 따 플로라라고 한다. 생명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해독과 면역의 총집합체인 장은 그러한 플로라가 얼마나 균형 있게 항상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장내 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장에 모여 사는 플로라의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장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중 흔히 발견되는 질병이 칸디다증이다. 칸디다는 곰팡이의 일종으로 정상 장내 세균총과 장내 산성도, 면역계의 조절을 받는다. 효모균 칸디다 알비칸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양면적 생존 양식을 보인다. 어떤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화학요법제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약을 복용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때로 치명적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람의 창자에는 정상적으로 칸디다가 많이 존재하는데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이들 효모세포가 혈류로 이동한다. 일단 이들 세포가 장이나 뇌, 눈과 같은 신체 기관에 다다르면 세포로부터 기다란 균사가 나와서 세포 조직 깊숙이 파고들게 된다. 칸디다가 일으키는 전염병으로는 구강 내 아구창에서부터 전신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질병이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원인으로든 칸디다가 많이 자라서 장내 세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칸디다가 분비하는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로 IgA라는 방어 항체가 분해되면서 장 점막이 상하고 점막에 칸디다가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칸디다가 분비하는 독소는 혈액으로 흡수되어 면역계, 내분비계에 이상을 초래한다. 칸디다는 점막뿐만 아니라 세포와 장 육모를 파괴하여 여러 가지 독성 물질과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고분자 물질들이 장 점막을 통과하게 해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 장 누수 증후군을 이해하려면 간의 해독작용을 설명해야 한다. 간은 몸 안의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바꾸어 몸 밖으로 배출하기 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인데 장 누수 증후군은 간의 부하를 더 증가시킨다. 장 점막의 투과성 증가로 더 많은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되고 간으로 운반되기 때문이다. 염증성 자극 물질이 간을 자극하면 간은 여러 화학 물질을 중화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계속 밀려 들어오는 독성 물질이 장 누수 증후군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장 누수 증후군은 알코올, 환경공해, 독성 화합물, 독성 대사산물 등과 더불어 간의 독성에 의한 부하를 증가시키고 유해산소로 인한 손상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독작용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 누수 증후군을 인식할 수 있는 병은 알레르기라는 말이 붙는 거의 모든 병명에 적용된다. 장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장염,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의 균형이 깨져 생긴 병들이다.
장과 간을 해독하면 내장 지방은 사라진다. 암을 치료하다 내장 지방을 잡다. 1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주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잘라내는 방법, 둘째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항암제라는 약물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암 환자의 완치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암하면 불치병으로 인식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암세포란 원래 정상세포가 변질을 일으킨 것이다. 몸속에 온갖 스트레스와 유해 독소가 쌓이다 보니 정상세포가 이 상태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소위 딴살림을 차린 것이 암세포인 셈이다. 말하자면 암세포는 지하 반란군이다.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세력을 키워야 하고 그래서 맹렬한 속도로 자기 복제를 시작한다. 인간 세상에서도 전쟁이 나면 출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하 반란군의 저항력은 정상세포보다 월등히 강하다. 우리 몸속의 가혹한 조건이 암세포라는 독종을 만든 것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박상철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독소를 줬더니 젊은 세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 늙은 세포는 적응하면서 서서히 죽더라는 것이다. 암세포가 풀뿌리처럼 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된다. 이런 상황에서 암을 잡겠다고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치료 성공률은 5%도 채 안 된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야말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고 가족은 가족대로 비싼 병원비를 내고도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대신 장과 간을 해독하는 LBD 프로그램과 BRM이라는 임상 영양학을 중심으로 암 환자들을 치료했다. 지하 반란군인 암세포는 잘 구슬려야 한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의 요구 조건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왜 내 몸이 이렇게 되었는지 반성하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일단 특수 장세척으로 몸 청소를 시작한다. 이것은 기구를 환자의 항문에 삽입해 특수 세정제와 산소액을 반복해서 주입함으로써 장내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몸속에 그토록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4회가량 장 세척을 하게 되는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엄청난 양의 노폐물이 빠져나온다. 이것은 단지 장을 청소하는 효과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변형된 장의 형태를 바로잡아 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에 노폐물이 쌓여 있으면 유해가스를 비롯한 온갖 독소가 나오게 마련이고 이 독소는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간을 비롯한 몸속 전체로 순환된다. 장 세척을 해서 장이 깨끗해지면 장 속에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된다. 이 장내 유익균들은 항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늘 대변이 모여있는 대장의 끝, S결장에는 숙변으로 인한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면역계가 모여있다. 경찰이 우범지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듯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른 곳에 있는 면역계들이 집중해서 모이게 된다. 이 숙변을 장세척을 통해 없애주면 경찰력에 여유가 생긴다. 장세척을 하면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면역계가 감당을 하다 결국 못해서 암이 된 것이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강화해 암세포들이 더는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 동시에 항산화 물질을 비롯한 중요한 영양 물질들을 식이요법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했다. 말하자면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한 셈이다. 암은 몸 바깥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항생 물질을 투입한다 해도 암을 무찌를 수는 없다. 또 암은 전신병으로 신체의 모든 부위에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암에 대해 무턱대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시신을 해부하다 보면 일단 발생했던 암이 저절로 치유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이 암에 걸렸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다 죽었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암 발병 당시에 그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몸속에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적인 면역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말은 암을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똑같은 독감에 걸려도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흘을 들어눕는 사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암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무턱대고 암을 두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나는 신체 내부에 본래부터 마련되어 있는 자연 방어력, 그것을 만들어내는 전체 기구를 완전히 가동하면 암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자연의 식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같은 수십 종의 영양 물질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타민C인 고농도 아스콜 빈산 치료이다. 이 치료는 말기암의 통증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셀레늄, 베타카로틴, 토코페롤, 비타민 B 복합체에 속하는 여러 비타민, 효소 제제, 필수 지방산 제제, 효모 제제, 식물 다당체 제제, 해조류 제제 등등 다양한 영양학적인 무기들이 있다. 특수 장 세척과 함께 이 같은 다양한 무기를 총동원하여 암 환자를 치료하던 어느 날 문득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다.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장을 청소한 환자들은 열이면 열, 복부 비만이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몸이 날씬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복부에 끼어있던 지방이 제거되다니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리하여 암보다 오히려 복부 비만 때문에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아예 장과 간을 깨끗이 청소, 해독하고 그 빈자리를 몸의 이로운 물질로 채우는 식이요법을 더하여 LBD 프로그램이라는 해독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LBD란 간과 장의 독소를 해독하고 다이어트를 이뤄낸다는 의미다. 간의 해독, 분해, 합성 기능을 높이고 장의 소화, 흡수, 배출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몸에 필요한 물질은 취하고 불필요한 물질은 내보내는 프로그램이다. 해독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이루어낸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독소로 중독되어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장 지방이 그 독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과 장을 해독했을 뿐인데 내장 지방이 사라졌을까? 인앤아웃 생명 시스템으로 접근하라. 장은 우리 몸 안에 있을까, 몸 밖에 있을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별 황당한 질문도 다 있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 그 도넛의 구멍은 안일까 바깥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안일 수도 있고 바깥일 수도 있다. 우리의 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에서 항문까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기다란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도넛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다소 황당하고 엉뚱한 이런 의문을 떠올린 이유는 장이야말로 바깥에서 안으로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인앤아웃의 생명 시스템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은 음식을 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기관이고 또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마음의 선택에 따라 외부의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우리의 몸 안이면서 바깥일 수 있다. 따라서 장이 병들었다는 것은 곧 마음의 병이 생겼거나 외부에서 병든 것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바깥에서 들어왔건 안에서 생겨났건 간에 혈류를 타고 우리 몸속을 떠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칭해서 독이라 부른다.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이로운 양분이냐, 해로운 독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나 두뇌가 아니라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엄밀히 말하면 그 중에서 기억세포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이 들어오면 면역계에서는 이를 쫓아내기 위해 애를 쓴다. 이때 면역계가 잘 알고 있는 독일수록 빨리 효율적으로 쫓아내지만 잘 모르는 물질일수록 판단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로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사회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이제껏 우리 몸의 면역 유전자가 기억해온 독성 이외에 다른 성분, 즉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정체불명의 독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갑자기 늘어나는 새로운 독성의 환경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채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은 가장 민감하게 노출된 내부로서 안인 동시에 외부와 직접 만나는 바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인물이 부패하면 각종 독성물질이 증가하면서 주위 환경마저 파괴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섭취한 음식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숙변이라 불리는 노폐물과 유해 독소가 생겨난다. 이 독소가 장을 공격하는 현상이 바로 장내 자가 중독인데 이는 마치 질병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몸속의 모든 조직은 장으로부터 오는 혈액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만일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혈액도 더러워지고 나아가 모든 조직과 기관도 더러워진다. 따라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장이다. 장을 비우면 간의 해독작용이 왕성해진다. 간을 영어로 리버라고 표기한다. 의미심장한 영어 단어다. 간이 살아있으면 우리 몸도 건강한 것이다. 간이 죽어있는 상태면 생명도 죽어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 오른쪽 폐와 횡격막 바로 밑에 위치하면서 중앙을 넘어 왼쪽까지 뻗어 있다. 단일 기관으로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크다. 피와 액체를 제외한 간의 무게는 대략 1.4kg이고 모두 4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간세포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데 열과 열 사이에 공간이 있어 이곳으로 혈류가 통과하면서 주로 피 속의 죽은 세포라든가 유해 미생물, 화학물질, 약물 등의 독성 물질이 걸러지며 여과되는 미생물 중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도 있다. 간은 이러한 미생물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침투하기 전에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피가 맑고 깨끗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산골짜기 계곡을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찌꺼기가 엉킨 하수도의 썩은 물을 연상하면 그 이치는 자명하다. 피가 맑아야 건강하고 장수한다. 내장 비만이 되면 결국 피가 혼탁해진다.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세포, 조직, 그리고 몸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막으면서 세포와 조직에 자극과 염증을 일으킨다. 장내 박테리아, 외부 박테리아, 효모와 기생충 등 모든 종류의 미생물은 우리가 처치해야 할 물질대사 찌꺼기들을 만들어낸다. 또 나쁜 감정과 스트레스 자체가 생화학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 물론 우리 몸은 일정 수준의 독소는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인체는 자가 포기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이 생긴다. 간은 주요 열량 연소기관으로서 지방대사를 조절한다. 건강한 간은 효과적으로 지방을 연소하고 찌꺼기는 담즙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한다. 따라서 과다한 양의 지방은 담즙 형태로 간에서 배출되어 소장에 전달되고 장 운동 때문에 결국 대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여기서 대사란 음식을 분해하여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사는 몸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며 매일 매순간 일어난다. 각각의 세포는 음식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ATP라고 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것이 바로 사용 가능한 세포 에너지다. 음식으로부터 세포 에너지가 생성되는 속도가 바로 대사율이다. 따라서 대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뜻한다. 대사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체중이 늘기 어렵다. 반대로 대사율이 낮은 경우 음식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즉 대사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과체중 현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대사율은 사람마다 체형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
흔히 말하는 비만이란 낮은 대사율로 ATP로 전환되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이 지방 조직으로 바뀌거나 대사율이 높더라도 일정한 에너지 이상의 음식이 들어오면서 에너지화하지 못하고 몸의 특정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늘날 갖가지 독성 물질의 과부하는 간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지방의 침착으로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공통으로 배와 허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쌓인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간을 해독하면 뱃살이 빠진다 라는 지론을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또한 간은 위장으로부터 탄소원과 질소원을 받아들여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전환한다. 입으로부터 들어간 유해한 물질과 장내에서 만들어진 유해한 물질은 간장에서 해독 처리를 하게 된다. 그 외에도 간장은 소화에서 중요한 담즙을 만든다. 간장으로부터 관으로 연결된 담낭이 있고 이 담낭에서는 일시적으로 담즙을 보관하고 있다가 농축한 후 점액질과 혼합하여 장내로 분비한다. 이때 간장에서 만들어진 해독물질이 같이 분비되기도 한다. 일주일 해독 작전으로 내장 비만에서 해방되자. 일주일 해독 작전, 포물선 다이어트. 과학자들은 인간의 위벽이 약 5일마다 새롭게 교체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피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는 약 한 달, 간장도 새롭게 바뀌려면 약 6주가 걸린다. 그리고 몇 달 이내에 신체의 골격을 구성하는 칼슘과 인 결정체 대부분이 바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매년 인간 신체의 원자 중 98% 이상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디펙 초프라는 3년 전에 몸의 일부였던 원자는 현재의 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몸의 구조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주일 단위로 짠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시 공간과의 단절을 위해서는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작전을 감행한다면 몸이 바뀌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자, 이제 새롭게 구성될 내 몸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몸의 균형을 조율하고 해독하는 식사관리법으로 7일간의 식사량을 포물선을 그리게끔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다. 1일차는 장을 비우는 날로 단식을 한다. 이날은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신다. 물을 마실 때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물 1리터당 9에서 10g 정도 녹여 마시면 좋다. 2일차에는 절식을 한다. 전날 진행한 단식으로 인해 미네랄 불균형이 발생했을지 모른다. 혈압의 저하 또는 무기력과 체내 단백질 손실이 일어난 상태일 수 있으니 필수 영양소를 취하도록 한다. 영양 대용식, 설탕을 넣지 않은 제철 과일 주스, 스프 또는 분말 형태의 조율식이나 생식을 물에 섞어 섭취하면 좋다. 3일차는 소식을 한다. 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죽 또는 유동식을 먹는다. 4, 5일차에는 일반식을 먹는다. 평상시에 먹는 식사의 양대로 먹되 자연식 위주로 먹기를 추천한다. 혹 1200kcal의 식단이 궁금하다면 아래표를 참고한다. 6일차에는 3일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한다. 그리고 7일차에는 절식을 하되 컨디션에 따라 단식을 진행해도 좋다. 이 프로그램은 단식, 절식, 소식, 일반식, 소식, 절식의 사이클을 포물선 모양으로 취한다. 열량을 깐깐히 체크하기보다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몸의 균형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열량 소비 속도와 몸의 회복 속도, 그리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의 증감에 따라 일반식 섭취 시 열량은 조정이 가능하다. 열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이다. 가능하다면 탄수화물은 적게, 식이섬유는 많이,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감량 목표를 세운다면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에 체중의 5%로 정하는 것이 좋다. 고도 비만이라 해도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만 감량해야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단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왕림 박사의 내장비만 읽어드렸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죠. 저자도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치유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